그래서 한 문장이 마침표가 있어서 끊어져야 되는데 그 끊어진 거를 어머니는 안 끊어진 것처럼 뭐냐면 이어가기 때문에 문장들이 지나가는 문장들이 오히려 지나가질 못하고 계속 연결돼서 나한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낭독하는 목소리를 통하면 그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같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문자와 육체라고 하는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목소리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그 코드의 관계망은 무엇이냐 하면 검열과 몽상과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는데 연애소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에게 들어서는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읽어주긴 하는데 뭡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슬쩍 지나가요. 그래서 프루스트의 그런 그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이 블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블랑. 이게 뭡니까? 이게 빈자리죠. 텅 비어 있는 자리. 그래서 공백 아니면 여백이라고 얘기하는 그건데 그런데 어머니가 책을 읽다가 그대로 다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들으면 괜찮은 것들은 읽어주지만 그러다가 예컨대 연애 소설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여자의 입에 예컨대 입술을 가져갔다 이런 거 슬쩍 빼고 이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 결핍, 결락 아니면 이 블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빈자리를 들으면서 듣고 있는 아이는 그거를 다 알아요. 엄마가 뭐 빼고 읽었다 지금. 근데 뭘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냐 하면 그 뺀 것 때문에 그 빈자리가 뭐냐 하면 몽상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때문에 몽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검열이죠. 어머니가 검열을 합니다. 이 텍스트를. 근데 검열이 다름 아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린 마르셀에게는 뭡니까? 빈 자리 때문에 몽상을 일으키는 그런 말하자면 모티브를 동시에 만들어줘요. 그래서 빈자리가 자꾸 연애소설이니까 갈수록 자꾸 많아지니까 몽상도 뭡니까?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아이가 더럭 나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의 그런 이미지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요. 몽상적 이미지의 세계를.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 하면 어디로 종합될 수가 없는 그런 운동을 보이다가 그러나 유일하게 한 군데로 다 몰려듭니다. 그게 뭐냐? 프랑스와 르 쌍피라고 하는 이름이다.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 이상하게 들리면서 끊임없이 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빈자리를 통해서 무한하게 생성되고 있는 그런 몽상의 이미지들이 전부 파편화돼서 움직이다가 그러나 전부 뭡니까? 한 군데로 다 모이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쌍피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볼 때 검열과 몽상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쌍피라는 이름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설의 문제를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한편으로 무한한 이야기의 뭡니까? 생성이에요. 근데 이게 생성으로만 그냥 놔두면 뭡니까? 카오스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목적을 동시에 다 뭡니까?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설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는 언어가 불러내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의 세계 아니면 의미의 세계들을 전부 불러내는 거지만 그 불러내는 거를 그냥 놔두기만 하게 되면 뭡니까? 작품이 되질 않아요. 그쵸? 카오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무한한 그런 언어의 그런 상상력들을 전부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작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디론가 전부 모아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부분들은 개체들은 그것 자체대로 개체들을 전부 살려내면서 동시에 이 개체들이 전부 파편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어딘가로 전부 모여들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텍스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글쓰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지만 결코 뭡니까? 쓰고 싶은 대로 정말 쓰게 되면 뭡니까? 잡설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담밖에 안 되고. 문제는 어렵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데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형식을 가질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검열에 의해서 무한한 몽상이 일어나지만 이 몽상이 그냥 마구 떠다니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한 군데로 다 모이는데 그게 쌍피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프루스트가 어떤 글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의 모델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개체적인 그런 상상의 요소들을 전부 개진시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카오스로 넘어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 어떤 하나의 작품의 공간을 동시에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글쓰기에 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코드의 그런 관계망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음악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예? 엄마가 읽어주고 있는 것은 tekst예요. 예? 텍스트죠. 근데 이 텍스트가 뭡니까? 검열과 이 블랑의 어떤 그런 존재 때문에 뭡니까? 이미지로 계속 변해갑니다. 문자를 듣는데 그러나 그 문자가 이미지로 계속 아이에게서는 이제 재창출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뭡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됩니다. 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악적 그 리듬을 갖게 돼요. 이 음악적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사라져가는 것들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끊어져야 되는 것들을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텍스트에 보게 되면 그건 어머니의 뭡니까? 어머니 목소리의 울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톤에 대해서 얘기해요. 톤. 울림이다. 울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 하게 되면 여운이 남죠. 그렇죠? 이 여운. 이 여운이 끊어지기 전에 또 단어를 발음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 여운이 지나가기 전에 그 여운을 끌고 다음 여운이 생기고 또 다음 여운이 생기고 다음 여운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 속에는 뭡니까? 앞에 읽었던 문장들이 다 여운으로서 끌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예? 바로 프루스트가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의 어떤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건 무엇입니까? 음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음악.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은 끊임없이 사라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라진 다음 멜로디를 들을 때 이미 사라진 음악은 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멜로디 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듣고 또 다음 멜로디 속에서 그 앞에 있었던 멜로디를 또 기억하면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했을 때 그 감동의 영역이란 뭘까? 들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뭡니까? 다 들어와 있을 때 바로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고 얘기할지 모른다는 거죠. 음악적 감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작곡 정말 새로운 기법으로 했어. 너무 대단해 그러지만 감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감동을 받습니까?
바로 그것은 음악적 감동은 참 놀라운 감동인데 무엇이냐 하면 음악은 그 본질이 뭡니까? 사라짐이에요. 그런데 음악적 감동은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감동이라고 했을 때 그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뭡니까?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내가 껴안는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그 음악적 감동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텍스트, 이미지, 음악의 관계로 이 어머니의 낭독 장면이 이런 컨텍스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또한 그런 코드들의 어떤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큰 원칙, 부재와 생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얘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낭독하고 있는 것은 그 낭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악과 같이 소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부재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머니가 또 결핍시키고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도 부재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 부재 때문에 뭡니까? 무한한 생성이 일어난다. 부재 때문에 이 생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 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장면을 굉장히 뭡니까? 프루스트가 그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완벽한 묘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 코드 망들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이 밤은 사실은 너무도 서글픈 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면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어머니는 떠날 것이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엄마는 떠날 것이고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루스트가 사실 그 이후 이 2년 이후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그 삶들을 뭐냐 하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 의해서도 어머니에 의해서도 또 프루스트 자신도 어떻게 봤냐 하면 허송세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구실을 못해. 왜?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이 밤을 극복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통과제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거를 바로 거쳐가지고 우리가 통과제를 지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자아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개체성이 생기고 그리고 어머니와 자기를 분리하고 그리고 포지티브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어머니하고 끊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되돌아갔어요. 그 안으로. 그래서 이 사건, 이 그날 밤 침대의 사건은 한편으로는 프루스트에게 무한한 환희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후 자기 삶을 불행한 그런 삶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어른이 되지 못한 채로 사람 구실하지 못한 채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멋진 아들이 될 수 없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삶이 결정되는 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프루스트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글쓰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자면 이 지난한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참조를 해보면 바로 프루스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좀 자기도 좀 잘난 아들이 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제 로베르라고 하는 동생은 아버지가 원하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고 또 아버지처럼 출세하고 그러나 큰아들인 마르셀은 언제나 뭡니까? 언제나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식의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밤을
이 그날 밤 침대, 어머니가 책을 낭독해주는 이 밤을 우리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런 컨스텔레이션, 그런 좌표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책과 목소리, 그리고 문자와 육체의 문제, 그리고 검열과 몽상, 그리고 이름의 문제, 그 텍스트와 이미지, 음악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부재와 생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증법의 공간, 그리고 이 절대적 기쁨과 그리고 이 서글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엉켜 있고, 이것들이 이후에 얘기되고 있는 모든 그런 프루스트의 그런 그 소설들 속에서 이제 다 발견되고 있는 그런 문제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이 프루스트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밤이 이제 변주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레오니 고모의 방이라는 게 있다. 프루스트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유년의 고장은 꽁브레이라고 하는 이제 고장인데, 그래서 파리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파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파리에서 이제 바캉스 시절이 오게 되면 이제 꽁브레이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제 거길로 이제 오는데, 그 할아버지의 누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누나. 그래서 대고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제일 나이 많은 대고모죠. 근데 이게 이름이 레온이에요. 레온이. 그래서 근데 이 레온이 나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입니다. 완전 노파예요. 이제 노파고 그런데 이 레오니 고모를 레오니 고모에, 그래서 프루스트 어린 마셀이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레오니 고모한테 가서 이제 인사하고, 왜냐하면 집안의 왕초니까, 그러니까 왕할머니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그리고 때때로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러 가요. 그러면 그 레오니 고모가 바로 차를 타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걸 나중에 기억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는 건데, 이 레오니 고모의 방에 대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한 2페이지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레오니 고모의 방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오니 고모의 그 방은 몇 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고독의 문제와 연결돼요. 고독한 방이에요. 레오니 고모의 방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방이 2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2방을 써요. 이 2방을 왜 쓰냐 하면, 여기에 이제 누워 있다가, 이 침대에 있다가, 이제 이게 환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기시키면 여기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침대 끌고 여기로 가서 잠깐 지냅니다. 예. 그럼 여기 환기될 때까지.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공기가 안 좋아지면 여기로 침대 옮겨가지고 여기 있고, 이 2방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레오니 고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오니 고모는 뭡니까?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죠. 남편이 죽은 이후에 꽁브레이를 떠납니다. 꽁브레이라는 거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집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안 나가요. 근데 집에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침실에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침실에만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침대로 들어갑니다. 침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침대에서 안 내려와요. 이게 뭡니까? 점점 광장으로부터, 우리가 최훈희 씨의 그런 단어를 빌린다면, 광장으로부터 점점 뭡니까?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공간이 뭐냐? 침실입니다. 침실. 이 침대에서 안 내려와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어요. 계속 누워있으면서 2가지, 하여튼 엉뚱한 건 너무 재미있는데, 그래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냐 하면, 프랑스와, 그리고 하녀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프랑스하고, 단둘이만 이게 친구고, 또 놀러오는 어떤 할머니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하고, 친구예요. 그 사람들하고만 같이 지내는데, 이게 프랑스하고 제일 친해요. 그래서 프랑스화가 이렇게 물어봐요. 레오니 고모, 그러니까 마님, 왜 그렇게 좀 움직이셔야지? 그러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는지 아세요? 지금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움직이면 그게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일까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무슨 이런 그 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지 하여튼 일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자리 잡혀놓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혼자 모놀로그 합니다. 물론 프랑스어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체로 보게 되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얘기해요. 그래서 뭐 무슨 식으로 얘기하냐면 레온이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건 좀 너무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 얘기해, 혼자. 우리 그런 할머니들 아시죠? 그쵸? 근데 뭐 정신이 나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침대를 어디다 놔두냐 하면 창가에다 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창가에 창이 있으면 침대를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보게 되면 다 보이게. 그래서 이 창가에 누워가지고 이 레오니 고모가 그날 꽁부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 지나가면 프랑스어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를 불러가지고 프랑스와 저기 누구 새 사람 왔다. 누군지 좀 알아봐라. 못 보던 사람이. 그럼 알아오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컨대 마담 앙드레가 있는데, 마담 앙드레가 딱 하고 있는데, 오늘 모자를 이상한 걸 썼다. 그래서, 그거 왜 바꿔 쓰고 다니는지 물어봐라.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침대 공간은 가장 작은 공간이고, 가장 밀실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광장이에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꽁부레이 마을 전체를 다 합니다. 레오니 고모는. 그래서 이게 레오니 고모의 고독의 의미예요. 고독.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문제로 다시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한 소위 레오니 고모의 방이라고 하게 되면, 레오니 고모의 침대, 고독과 뭡니까? 광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광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글쓰기란 무엇입니까? 혼자 쓰는 거지만, 그러나 소설은 무엇입니까?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소위, 이제 프루스트의 문학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비판합니다. 무슨 리얼리즘, 무슨 세상에 가서 경험을 해야지 뭐 글 쓰고 저쩌고, 뭐 발품 팔아야지 글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셀 프루스트는 완전히 이제 비판적이었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레오니 고모를 봐라. 예컨대 그런 식이죠. 침대에서만 살면서도 세상을 다 한다. 혹은 역설적으로 침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예요? 세상은 뭐죠? 더 많이 보이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마셀 프루스트가 침대 속에서만 글 썼거든요. 다 포석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냄새입니다. 냄새. 레오니 고모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 냄새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어떤 냄새로. 근데 그 냄새가 뭐냐면 두 가지 냄새입니다. 하나는 자연의 냄새예요. 이 방이 지나온 그 모든 그런 세월 동안 쌓여 있는 그 냄새가 이 안에는 그대로 저축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월의 냄새,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의 냄새, 그리고 나아가서는 뭡니까? 들락날락거리던 어떤 그런 바람의 냄새, 이런 모든 냄새들이, 그리고 이 방 속으로 들락날락거렸던 봄의 10년 전 봄의 냄새, 아니면 눈 오던 날의 냄새, 이런 것들을 다 들어와 있어, 이 안에. 그 냄새가, 그래서 자연의 냄새가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레오니 고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종교심으로 깊고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 레오니 고모를 가득 채우고 있는 냄새 속에서는 자연의 냄새와 정신의 냄새가 뭐죠? 서로 섞여 있어서 하나로 맡아지지 이게 구분되지를 않는다. 이게 레오니 고모 방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자연의 냄새. 자연과 정신은 뭡니까? 그러나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이 어머니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른 식으로 변주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이 냄새로 얘기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욕망의 문제가 얘기됩니다. 욕망, 에로스의 문제. 그래서 이 에로스. 근데 뭐 시간이 좀 다 돼서 일단 여기서 좀 쉬도록 하죠. 오늘은 조금 수업을 좀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 욕망의 보리수차하고 이제 관련되고 있는, 그 욕망의 문제가 이 냄새와 같이 얘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지요.